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녀로 돌아온 30대 초반의 지방 사는 여성이에요.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 혹시 그 말에 공감하신 분이 여기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말은 뼈아픈 이혼의 기억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저에게는 참 아픈 말이기도 해요. 저의 결혼을 아버지가 무척 반대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조업 종사자였고 저는 네일샵을 운영 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미용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때문에 대학교 진학은 포기했었어요. 남편은 대학교는 나왔고요. 처음에 남편을 저희 친정집에 데려갔을 때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게 저를 대해주는 그 모습에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라고 쓸데없이 비장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불과 3년 만에 헤어지게 될 줄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죠. 친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도 듣고는 이혼 후에 그때부터가 문제였다고 말하곤 했어요. 왜냐면 저희의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의 전세금에 남편이 1,000만 원을 보태서 산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남편은 딱 1,000만 원을 보태줬고 대신 제 지분이 크다는 걸 감안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됐던 콩깍지가 심하게 씌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 남편 본가에 갔을 때 시댁 부모님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때는 모든 걸 다 퍼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그것도 180도로 확 말이죠.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건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뭐든 첫 번째라는 건 무척 특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특별한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무척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선은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는 사기 힘든 비싼 브랜드의 커플 신발을 장만했어요. 두 사람의 기념일이니까 선물도 2개면 좋잖아요. 사면서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며 저 스스로도 무척 즐거운 쇼핑이었어요. 딱히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설마 잊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서프라이즈 느낌도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신발을 사서 몰래 숨겨두고 결혼 기념일 당일에는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준비했죠. 향긋한 향초와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으로 식탁을 장식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걱정 반 짜증 반으로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남편이 전화를 받는 순간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확 귀를 파고들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반틈의 걱정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해도 차갑게 굳어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디야? 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있지.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내일 해장국이나 좀 끓여놔줘. 제가 화난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남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렸어? 그렇게 물으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어버린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혼기념일 맞지? 내뱉으려고 미리 머금었던 말들이 그 말에 다시 목구멍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 버렸어요. 당연히 잊고 있어서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서 놀고 있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을 잊지 못하니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내가 안 와서 화났어? 자기가 좀 이해해. 어차피 잡은 물고기인데 기념일 꼬박꼬박 챙길 필요 없잖아.
솔직히 연애 때 챙겨준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기념일 적당히 하자. 솔직히 연애 때 힘 다 써서 이젠 그런 거 챙길 힘도 없어. 해맑게 미친 소리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남편 놈을 보니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 마라는 결혼했다가 이 꼴이 된 것 같아서 힘든 소리도 못하겠고 열은 받았는데 풀 곳은 없고 결국은 저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산 신발 선물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SNS에 올리고 미안해 안녕 이라고 썼거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연락 하나 없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오질 않고 문자 하나가 먼저 도착하더군요. 4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의 술값 문자요. 남편은요, 남들이 우쭈쭈 하는 거에 약해 빠져서 누가 엉덩이만 살살 긁어주면 자기가 뭐라도 됐냥 큰 돈도 결제하곤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쁜 친구들은 모두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였고요. 결국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며 정신승리까지 하기도 했죠. 결혼 전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다시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나 봐요. 이것도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는 생각의 연장인 거겠죠. 잠을 자야 하는데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잠이 너무 오지 않더라고요. 더 또렷해지기만 했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사불성에 빠져서는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바로 자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코골며 자는 남편놈을 남겨두고 신발을 포장된 그대로 가지고 그걸 샀던 백화점 매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 것만 반품 처리했어요. 어차피 신어보지도 않은 거였으니. 그리고 저는 반품한 남편 신발값으로 제 옷이랑 액세서리를 샀어요. 백화점에서 코스 요리까지 먹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어디 갔었냐며 난리더군요. 아침부터 어디 갔던 거야? 해놓으라는 해장국도 안 해놓고. 어제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고 설마 삐쳐서 밥도 안 해놓고 남편 굶긴 거야? 웃기지도 않게 상전 노릇하고 있는 남편 놈을 보니 사그라들었던 화가 다시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안 챙겨준 결혼기념일 챙기려고 나 혼자 쇼핑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산 물건들 가방을 주르륵 늘어놨어요. 남편이 기웃거리며 자기 물건을 찾는 꼴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왜 자기 것만 사왔어? 결혼기념일인데 내 건 어디 갔어? 당신이 굳이 기념일 챙기지 말라며. 안 주고 안 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 안 했어. 알아서 내 건 내가 챙길 테니까 네 건 네가 알아서 챙겨. 아, 근데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와서 힘들 테니까 뭐라도 살 거면 다음 달에 사. 어제 술값 4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 술값이 많이 나왔으면 당신도 이런 걸 사지 말았어야지. 너 설마 내가 어제 결혼기념일에 술 마시러 갔다고 화나서 이런 짓 한 거야? 정말? 술값을 많이 쓴 건 너잖아. 근데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아껴 써야 하는데? 나도 돈 벌고 있어. 너한테 돈 타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결혼하면서 당신 따라 멀리 오는 바람에 돈 쓸 친구도 없어서 당신처럼 하룻밤에 40만 원 넘게 쓸 일이 없거든? 근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당신은 돈을 그만큼이나 유흥비로 썼는데 왜 나는 그 돈을 못 써? 나도 그만큼 쓰려고 나를 위해 쇼핑한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저 자기 선물이 없다는 거에만 꽂혀서는 계속 선물 이야기만 해댔어요. 아, 장난하지 말고. 내 선물 있지? 어제 SNS 올린 거 아침에 봤거든? 신발 사놓은 거 맞지? 그거? 반품했는데? 너 어차피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며. 우리 첫 결혼기념일이라 내 돈을 좀 썼는데 네가 그런 생각이면 나도 따라야지 뭐. 그래서 내 것만 남겨두고 반품했어. 그걸 왜 네 맘대로 반품하는 건데?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샀다가 반품을 한 거야?
일에서 못 배워먹은 것들은 티가 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토라져서는 이런 일이나 버리고 머리 빈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지. 어휴. 그래, 나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 근데 내가 산 물건 내가 처분하는 게 왜 안 되는 건데? 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 반품을 하든 태워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못 배운 여자들이 금방 토라진다는 건 또 무슨 어이없는 소리고? 당신이야말로 편협하고 쪼잔한 남자지. 오히려 저를 깔아내리며 상식 이하의 여자로 만드는 남편을 향해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어요. 엄청 화가 나는데 머리는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요. 아니, 사줬다가 반품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냥 줬으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반품을 했냐고. 아니, 너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지랄인지 모르겠네? 이런 거 챙기지 말자며. 잡은 물고기 밥도 안 준다며. 나도 똑같이 하겠다니깐?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안 챙겨줄 거니까. 생일도 각자 알아서 챙겨. 알았지? 결국 신발 하나 날려먹고 앞으로의 선물 기회도 날려먹을 상황에 처한 남편은 그게 아깝기는 했는지 그 뒤로는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더라고요. 아주 싸고 생색내기 좋은 것들로만요.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꼭 자기가 원하는 것도 꼭 챙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마음에 생긴 균열은 급하게 봉합이 됐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다시 이어졌어요. 그 정도 싸움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는 그저 남편놈의 나쁜 면을 하나 정도 알게 됐다는 느낌 정도였거든요. 그런 저를 이혼 생각에 빠지도록 만든 건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의 환갑이 곧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5이었는데 아버지 위로 두 큰 삼촌은 환갑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환갑은 무척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다음 해에는 시부의 칠순 잔치도 있었기에 남편과 함께 저희는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각자 30만 원씩 돈을 내서 총 60만 원을 한 달에 모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저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환갑을 며칠 앞둔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떠나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레 여행 간다는 연락이 와서 당황했어요. 그 전에 남편이나 시댁에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일날 알게 됐거든요. 그래도 두 분이 노후를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뒤로 두 분이 단톡방에 올리는 사진들이 무척이나 심상치 않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침실의 모습과 음식들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배경이 바닷가라는 것을 보고 그제야 두 분이 크루즈 여행을 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호화로운 모습을 보니 한 사람당 돈 1,000만 원은 깨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불현듯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댁이 원래 그다지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콕 집어 말하자면 돈을 악착같이 아끼며 사시는 분들이라 저렇게 비싼 것들을 살 성격도 못 되시는데 말이죠. 여행이라면 관광버스에 10,000원 주고 가는 것만 생각하시던 분들인데 갑작스러운 크루즈 여행이라니. 게다가 옷도 다 새로 사서 입었는지 무척 비싼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쎄한 느낌이 등골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시부모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시댁 어른들 무슨 돈이 있으셔서 크루즈 여행을 가셨을까? 평소에는 비싼 음식 먹기만 해도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 아, 그거? 내가 돈 좀 보태드렸어. 명색이 아들인데 이럴 때 효도 좀 해야지. 안 그래? 아버지 칠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자기 돈 보태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고 서로 경제권을 완전히 묶은 건 아니지만
큰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서로에게 알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나도 찬성이긴 한데 그렇게 큰 돈 쓸 거면 미리 나한테 말 좀 해줘야 하지 않아? 게다가 여행 가시는 걸 당일날 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건 미리 좀 말을 해줘. 어차피 다시 모으면 되잖아. 금방 돈 모았는데 또 금방 모이겠지. 그 말에 저는 잠깐 머리가 멈췄어요.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다시 모으자니 뭘? 재차 확인하는 제 모습에 남편은 태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 달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씩 모으던 거 있잖아.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 티켓 끊고 옷도 사드렸지. 비싼 데 가면 비싼 옷도 입어줘야 하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모았던 2천만 원을 시부모 크루즈 여행에 보탰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완전 빡쳐서 남편에게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을 왜 네가 멋대로 써? 그건 네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너랑 내가 모은 돈. 너 그거 얼마나 썼어? 통장에 있는 돈 다 썼어. 야, 쪼잔하게 그딴 걸로 이렇게 화내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쪼잔?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우리 아버지 환갑이 곧 내일 모레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드리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을 네가 왜 다 날려?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무슨 돈을 다 날려? 넌 시댁에 쓴 돈도 날렸다고 하는 거야? 어이구,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환갑은 얼마나 챙기는지. 어차피 환갑 요새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목숨 걸듯 이야기하고 난리야?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얼굴 빳빳하게 쳐들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남편놈의 얼굴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큰아버지들 다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서는 환갑도 중요하다고. 아니, 이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면 우리 이혼해. 이혼?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아니지, 안 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혼 이야기까지 하는 건데? 내가 못할 말을 했어? 나쁜 말을 했어? 이혼하면 내가 힘들까? 네가 힘들까?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네가 딱 그 꼴이야. 배운 게 없으면 가만히나 있던지 쓸데없이 나대고 난리야. 나는 너처럼 돈밖에 모르는 여자 딱 징그러워. 완전 과대망상 환자 아니야? 아니, 그 돈 좀 썼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 남편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진짜 인연 끊자는 식의 막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식하고 돈밖에 모르는 징그러운 여자랑 왜 이혼은 안 해주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열받으면 왜 나랑 살아? 배운 거 많고 돈에 초연한 그런 여자랑 살던지. 아, 맞다. 너 나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한 거지? 그래. 그러면 다른 여자 찾기 힘들겠지. 어떤 돈 많은 여자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남자한테 미래를 올인하겠어? 안 그래? 와이프 집안 사정 다 알고도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당신한테 오겠어?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난리야. 진짜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내가 너 불쌍해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 거 진짜 모르겠어? 네가 자선사업가라도 돼? 웃기지도 않아. 네 가짜는 친구들이 떠받들어주니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너 진짜 별거 아니야. 마누라 등이나 처먹는 천하의 호로새끼 정도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줘.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을 제 삶에서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도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말했지만 혼자 유유자적하더라고요. 당신이 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 나랑 이혼하면 무조건 망할 건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 어? 이렇게 말하는 꼴을 보니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더라도 당장 달아났겠죠.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놈은 저한테 사과하라며 난리더라고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나 봐요. 미쳤어?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가 왜 집을 나가? 이 집 살 때 내가 1,000만 원 보탠 거 잊었어?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꼴랑 그 2천만 원 좀 썼다고 나를 완전 죽일 놈으로 모는 거야? 시부모한테 즐거운 한때 선물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시부모한테 그 돈 줬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걸. 왜 아직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 돈이 10만 원이던 100만 원이던 1000만 원이던 네가 같이 모은 돈에 대한 결정을 혼자서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냐고. 그리고 이 집 살 때 네가 보탠 1000만 원? 당신이 시부모 여행 때 낸 돈 2천 중에 절반은 내 돈이니까 그거랑 퉁치면 되겠네. 어차피 내 동의 없이 내 돈 1000만 원 썼으니 당신이 나한테 그 돈 줘야 하는 거 알지? 네 돈이 내 돈이지. 우리 결혼해서 부부라고. 돈 문제 같은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융통성 있게 굴라고. 이렇게 꽉 막힌 여자였어, 너? 내가 막혔냐? 네가 막혔지. 아우,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나가. 나 진짜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유유자적 쇼파와 한몸이 되어 느긋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힘에서 이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의 이혼에 관한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더 이상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대로 회사를 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짐을 부랴부랴 챙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있던 칫솔 하나까지 싹 다 챙긴 저는 점심때쯤 이삿짐 용달업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 짐을 다 챙겨서 시댁으로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의 도어락을 싹 바꿨어요.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기종까지 바꿔버렸어요. 남편의 흔적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 가게를 쉬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전화는 받지 않았죠. 남편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릴 턱이 있나요? 그런데 남편이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기사를 불렀더라고요. 문 밖에서 기사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죠. 기사님, 집에 사람 있으니 도어락 열지 마세요. 문 열어주시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분께 여기 더 이상 네 집 아니니 시댁으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제 말에 밖에서 소리가 나더니 결국 기사가 돌아간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야, 문 안 열어?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빨리 열어. 열셀 때까지 안 열면 진짜 너 험한 꼴 볼 줄 알아? 이 무식한 여자야. 문 열 생각 없고 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댁에 보냈으니 거기서 지내.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장난쳐? 당장 문 열라고. 네가 뭔데 집 문을 걸어 잠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 놈은 옆집 사람의 항의에 결국 꼬리 내리고 시댁으로 가더군요.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 놈 얼굴 안 보는 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도 시댁에 보냈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 사이에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여기 무슨 서류가 왔는데 이혼 서류라고 하는구나. 혹시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우리 집에 아버 모시며 짐까지 다 보내놓고 여기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관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저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고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소송할 거고요. 왜 갑자기 이혼을 해? 너희 그렇게 잘 지내놓고선. 시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모에게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도 이제는 알아야 할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저희가 같이 모은 목돈을 몰래 혼자 다 썼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걔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썼겠지. 필요한 곳이기는 했죠. 두 분 호화 크루즈 여행 갈 때 쓴 돈이 그 돈이거든요. 저도 두 분 여행 보내드리는 거에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사용할 거라면 최소한 미리 저한테 이야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사진 보내기 전까지 여행 가는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게다가 그 돈은 저희가 양가 부모님 잔치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 환갑이 바로 코앞인데 그 돈 다 써버려서 저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저를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지.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 2천만 원을 두 분께 쓴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 아버지 환갑이 아니었으면 두 분께 충분히 그런 선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큰 돈을 같이 모은 사람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써버리는 건 그 사람 잘못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잘못을 가릴 필요까지도 없이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을 견디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집을 옮기거나 사업 때문에 큰 돈이 생기면 이번처럼 똑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얘야, 우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나는 그저 아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생각해도 그게 나쁜 일이기는 한데 그것만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니?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해 줄 수 있을 법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한테 무식하다거나 배워먹지 못했다거나 그런 말을 서스럼없이 쓰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신경 써서 듣지를 않아요. 저희 가족 대대로 환갑을 못 넘긴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집은 환갑잔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환갑잔치 2주 앞두고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요. 와이프를 얼마만큼 아래로 보면 장인어른을 이렇게 홀대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듣던 시부모도 제 말에는 아무런 말도 더 이상 잊지를 못했어요. 이건 서로 이해하라는 선을 떠난 무척이나 감정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 며느라가 미안하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놈한테 단단하게 일러놓으마. 대체 그 녀석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한 거야? 시모가 급히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해버린 감정은 다시 봉합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놈은 제가 일하는 네일샵까지 찾아와 제게 소송을 취하하고 돌아오라며 당당하게 굴더군요. 소송 취하하고 빨리 원래대로 다 돌려놔. 너처럼 무식한 여자 누가 데려가? 나 말고는 너 받아줄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번 환갑 때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줄게. 솔직히 그거면 떡을 치고도 남잖아. 정말 말은 잘하죠. 1,000만 원과 50만 원이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인심 써서 그 정도 해준다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지금 나하고 개그하는 거야? 2천만 원을 가져다가 홀라당 해먹고는 고작 50만 원을 준다고? 너한테는 그게 상식이야?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미친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건 맞지만 네가 인간이 덜 된 놈이라는 건 잘 알겠어. 넌 뭘 그렇게 많이 배웠길래 남이 모은 돈까지 말도 없이 쓰는 미친 짓거리까지 배운 거야? 미친 짓거리? 이게 사람이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나 오늘 여기서 계속 죽치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소송 취하해줄 때까지 나 안 나가. 남편놈은 대기석 의자에 널브러지듯이 앉아서는 눈까지 감고 팔짱까지 끼고는 모르쇠로 운운하며 앉아있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네. 그렇게 대단한 님께서 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이혼을 못해서 그렇게 난리야? 혹시 집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또 돈 모아두면 다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짐작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다 나쁜 이유들 뿐이라서 나는 이혼 소송 취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남편 놈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정신 나간 헛소리를 실실 하는 거 보니
진짜 실성이라도 했나 싶었거든요. 제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놈을 보고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친오빠들에게 전화해서 저의 네일샵으로 불렀어요. 남편놈이 남의 영업장에서 일을 방해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오빠들의 모습에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을 취하더군요. 이 양반이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 당장 여기서 나와. 남의 가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오빠 셋이 그놈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데도 철면피를 쓴 이 남자는 더욱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아니 형님, 저희는 아직 결혼한 사이예요. 와이프 옆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남의 부부 일에 참견하지 마시죠. 잘못이지. 동생이 싫다는데 계속 이러는 거 스토킹인 거 몰라?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널 우리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동생이 너무 원해서 결혼을 시켜준 것뿐이고 다행스럽게도 이제라도 헤어진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니 더 이상 동생 괴롭히지 말고 썩 꺼져. 괴롭히기는 누가 괴롭혔다고 그럽니까? 그냥 오해가 좀 쌓인 것뿐이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돌아올 일이고 다시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좋아질 일이고. 마치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제 뱃속이 다 꼬이더라고요. 좋아지기는 혼자 김칫국 마시지 말고 나가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동생 괴롭히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결국 3명의 오빠들에게 한 소리 거하게 들은 남편놈은 투덜대며 돌아갔어요. 저는 오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빠들은 역시 제 편이더라고요. 저 자식 또 오면 우리한테 전화해. 어차피 우리 다 근처에 있잖아. 우리 없으면 아버지 불러도 되고. 아빠는 너무 미안해서 못 불러.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걱정하지 말래도 아빠가 너한테 쏟는 애정이 보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아버지 불러. 알았지? 저는 오빠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이 사업장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오빠들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놈은 체념한 건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고 재산 분할은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집은 제 품에 돌아왔지만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집이 제가 원했던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전 남편 사정에 맞춰 찾은 집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소송 끝나고 법률 관계 정리 끝나고 나서는 후다닥 집부터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가게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구는 남편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지만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네가 집을 가져가? 그 집 살 때 나도 돈 1,000만 원 낸 거 알잖아. 그러면 나한테도 뭐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한참 잘못됐어. 소송이 잘못된 거라고. 게다가 애초부터 잘못은 네가 했는데 피해는 내가 봐야 하는데 둘이 같이 모은 돈이니 내가 어떻게 쓰던 네가 따라와주면 될 일이잖아. 네가 이해심이 모자라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피해는 왜 내가 받아야 하냐고. 구구절절 하는 말마다 내게 잘못을 떠넘기는 걸 보니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가 열받아서 한 소리 하려는데 네일샵 안쪽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걸 최근에야 알게 되신 아버지는 남편놈이 저번에 가게에서 난동 피운 걸 오빠들에게 듣고서는 이렇게 제 작업장 근처에 항상 계셨거든요. 남편놈 오면 꼭 한마디 해줄 거라고 말이죠. 전 남편은 이제는 눈에 뵈는 것도 없는지 제 아버지를 보고도 남편놈은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내 딸하고 이혼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애저녁에 똑똑하고 마음씨 넓은 여자 찾아 떠난 줄 알았더니. 아니, 장인어른, 어르신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냐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 한 번 한 것뿐이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시댁 부모 챙기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혼을 당하고 집까지 뺏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 각자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그럴 거였으면 자네 돈으로 효도하지 그랬어. 마누라 돈으로 생색냈으면서 사과는커녕 뻣뻣하게 굴지 않나. 그리고 무식하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 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 자네가 집 가진 우리 딸이 싫으면 자네가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설마 이제 와서 사랑 같은 정신 나간 소리 하려는 건 아닐 거고. 그럼 그 집이 그렇게 아깝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송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잘못한 게 없고 왜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시댁을 모시지 않은 게 더 큰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집의 절반은 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깐, 기다려봐라. 그래, 자네가 그 집 마련할 때 얼마 냈지? 딱 1,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네. 그렇다면 자네가 쓴 2천만 원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 자네도 그 집에 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말게. 계산은 그거로 끝이야. 그렇지만 저도 재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엄한데 썼겠습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거지. 그러니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야, 네 그 쓰레기 같은 친구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뜯기는 호구가 너야. 그 친구들이 너 좋아서 네 옆에 있는 줄 알지? 다 네가 돈을 그만큼 쓰니까 옆에 붙어서 알랑거리는 거지. 돈 없어 봐. 네 옆에 있겠어? 그래놓고 뭐? 가족을 위해서 썼다고? 결혼하고 기념일마다 날 챙겨주기를 했어? 선물을 사주기를 했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한다 이거지? 재산 형성에 도움이 돼? 지랄하네. 돈 한 번 갖다 주지도 않고 쓰기만 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야,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충분히 남편으로서 부부의 일원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건 유흥비라고. 너랑 외식할 때도 돈 냈잖아.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 네가 뭐 법률적으로 아는 게 있긴 해?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어림짐작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도 못 배웠네 어쩌네 입을 놀린 남편놈을 보며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한 소리 하더군요. 그래, 자네 말대로 우리 딸이 배움이 부족하기는 하지.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우리 딸에게 많은 게 하나 있어. 이제 와서 자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우리 딸은 돈복이 많지. 자네가 있는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모르지? 바로 내 것이라네. 그리고 딸은 조만간 이 건물을 물려받을 거야. 딸이 나한테 아주 좋은 환갑 선물을 줬거든. 자네하고 이혼을 해줘서 내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 그래서 건물을 주기로 한 거야. 자, 어때? 이래도 우리 딸이 많이 모자란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정말 가증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처음부터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건 아버지였어요. 남편의 허세가 보이니 혹시라도 집에 돈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최소 5년 동안 사람 됨됨이를 봐가며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결국은 5년도 되기 전에 이혼을 해버리게 됐으니 새삼스레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남편놈의 저런 성향을 못 알아본 제가 밉더라고요. 왜 그 말을 먼저 안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 화내고 난리칠 일 없었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그만큼 돈 있으면 2천만 원 그깟 돈 내가 알아서 쓴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아, 다 됐고 이건 진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아보자. 응? 너 나 엄청 좋아해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감정 그대로일 거라고 믿고 있어.
그때의 감정, 이미 너한테 가지고 있던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없어. 왜? 아버지가 건물 주고 내가 그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아깝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쓴 그 돈에 우리 아버지 환갑 여행 비용도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네가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 건물을 욕심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랑 재결합할 일은 없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너랑 무슨 재결합이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가 하는 말에 뻔뻔했던 남편놈의 낯짝이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장인이 가진 돈이 그리도 탐이 났는지 그걸 보니 새삼 저런 놈을 선택한 제 두 눈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에 담긴 욕심을 읽었는지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자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번 환갑 때 내게 쓸 돈을 자네가 다 쓰는 바람에 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고맙지. 그 말에 결국 남편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느꼈는지 제 발로 제 가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미련이 남았는지 몇 번을 술을 먹고 전화하길래 전화번호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제 가게도 내놓고 다른 데 가게 얻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소식을 접했는데 시댁 크루즈 비용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다 써버리고 시부모 옷값과 쇼핑에 든 카드값들은 결국 못 갚아서 빚이 터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모으던 돈들이 몇 달 다시 모이면 그 돈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혼하게 돼버리니 결국은 그게 다 빚으로 돌아와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더 정 떨어지는 거 있죠? 어디까지 빌부터 먹을 생각이었는지. 게다가 어디까지 말 안 하고 또 돈을 홀라당 써버리려고 했는지. 제게 빨대 꽂으려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참으로 이혼한 게 다행으로 느껴졌어요.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저도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이혼 직후에는 제 눈을 못 믿어서 남자를 못 만날 정도였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계속 두고 지내니 사람됨이 괜찮아서 잘 만나고 있어요. 제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아버지의 안목을 믿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혼을 한 번 하니 결혼에 관한 말들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좀 더 산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니 처음부터 말투나 대화 내용에서 욕심과 허영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터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솔직히 부모의 반대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글로 쓰니 참으로 제가 못났던 것 같아요. 물론 거지 같은 남편 만난 게 온전히 제 잘못만은 아니죠. 결혼 전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서인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쓰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자아 성찰이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제 나이를 잘 안 헤아려보게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벌써 37살이네요. 오늘 유난히 힘든 날이었어요. 지친 몸으로 늦게 집에 돌아와서 혼자 홀짝홀짝 술 한잔 했네요. 엄마를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다는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는 축복이고 선물이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아이거든요. 한 번도 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누구라도 붙잡고 넋두리 해보고 싶어졌어요. 영화 같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CC였어요. 처음 만난 건 1학년이 듣는 교양 수업에서였는데 남편은 맨날 지가 그랬어요. 늦었다고 살금살금 들어오다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지거나 뭘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해맑게 웃으면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 한마디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곱상한 얼굴에다 키도 큰데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늘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하는 짓이 왠지 철없는 도련님 같아서 남자로는 끌리지 않았지만 입고 다닌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패션 디자인과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옷을 너무 좋아했고 틈만 나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동대문에서 옷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어서 용돈도 쏠쏠하게 벌었죠. 그렇게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패디과에 진학했어요. 중간고사 때 남편이 제 노트를 빌려간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해졌어요. 밥 한 번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수업도 같이 듣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남편은 그야말로 철부지 아들 같았지만 저에게 늘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를 충만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얼른 돈을 모아서 제 쇼핑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스펙 하나 없이 2년 넘게 서류 한 번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맑고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이별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오랜만에 좋은 데서 밥을 먹자면서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의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건 아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놈이 취업하긴 글렀고 남의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놈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어렵지 않으니 지 사업해보라고 뭘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이놈 혼자 하라고 하면 하는 족족 말아먹을 걸 내가 안다. 오래 지켜보니 진이 너는 내가 이놈보다는 믿을만 하겠더라. 이 양반이 너희 사업 자금을 대주시겠단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진이 너 현빈이랑 사업 한번 같이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초기 자금으로는 모자라지 않을 만큼 지원하시겠단다. 너희가 이만큼만 나왔는데 더 미룰 것 뭐가 있니? 그냥 너희 결혼해라. 예물 예단 이런 허례 생략하고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 시골리고 현빈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너희 둘 사업 한번 같이 해봐라.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경기도 근처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고 20여 년쯤 전에 그 일부가 고속도로에 유입되면서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는 남편 집안의 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경제력을 알고 사귄 것도 아니었고 그를 만나면서 그 집안의 재산이 저와 관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 같지도 않고 한동안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붙잡고 싶긴 했는데 꼭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아 제가 너무 속물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시고 친한 친구들도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둘 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너희는 가장 순수할 때 만나서 6년이나 만난 사이잖아. 그만큼 오래 연애했으니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가? 나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절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지. 이런 기회도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야. 이런 기회를 제안받은 것도 네 복인 거야. 정말 감사하게 받아서 현빈이랑 같이 사업 잘해봐. 그 다음에 다 갚아드리면 되지. 안 그래?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입하던 실력으로 예쁜 디자인을 독점으로 잘 뽑아왔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자체 제작 상품들도 판매했어요. 오랜 시간 꿈꿔온 일이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은 명목상 대표였지만 역시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제가 하자는 대로 군소리 없이 따라준다는 것이었죠. 온라인 마켓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오프라인 매장도 열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해 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다 보니 작은 상가도 몇 채 얻을 수 있었죠. 자산이 늘어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주신 사업 자금부터 갚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까지 더해서 몇 번이나 돌려드리려 했죠. 또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언제나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대신 부동산 자산을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여자가 주인이면 세입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아주 쉽게 보는 법이야. 그래, 그런 건 어른 말 들어 손에 대는 거 하나 없어. 돈 갚을 필요 없고 상가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해라. 그걸로 대신해. 회사는 시부모님이 돈을 대줬으니 남편을 대표로 세웠다지만 제가 만든 부동산 자산까지 남편 명의로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억울했어요. 그래도 초기 자금을 갚는 대신에 그렇게 해달라는데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모든 게 순탄한 것 같던 저희에게 딱 한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바로 아이였어요. 결혼 5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많이 걱정하거나 임신을 하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든 아이가 찾아오면 기쁘게 낳을 생각이었지만 둘 다 나이가 젊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까지 사업에 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그렇게 급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가에서는 제가 30살이 되는 해부터 임신에 대해 엄청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임신 이야기를 하셨고 시아버지는 외손주는 남의 자식이고 친손주가 있어야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어요.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였지만 옛날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곤 했는데 진짜 짜증나는 건 손이 신우였어요. 신우는 원래 은행에 다녔는데 출산하고 나서 육아를 위해 그만두었대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재취업이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주었는데 직원을 두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뭔가 더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카페 일은 꼭 막노동 같다면서 자신이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인물이 아닌데 출산한 것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저만 보면 그렇게 임신하라고 난리였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옳게는 모를 거야.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아유, 나는 아이 안 낳아본 여자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좀 답답해. 옳게. 1살이라도 어릴 때 애 가져야 돼. 나이 들어서 임신하면 기형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알지? 네, 저도 아이 생기면 낳을 거예요. 아이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네,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째 감기 기운도 있고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는데 어쩐지 평소에 감기 걸린 것과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았더니 선명하게 두 줄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 5주 차라더군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피가 쏟아지면서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임신 초기 자연유산은 매우 흔한 일이고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부모님과 신우는 다들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유산했다며 제 탓이라고 몰아댔어요. 몸도 마음도 가장 상처가 큰 것은 저였는데 말이죠. 급기야 시가에서는 저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어요. 진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다. 너 매일 늦게까지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니 임신이 될 수가 있겠니? 어렵게 생긴 아이도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 봐라. 임신도 다 때가 있는데 너 이참에 그냥 일 그만해라. 네? 어머니, 일을 그만두다니요. 제가 일을 안 한다고 바로 임신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시험관을 해야지. 5년을 기다렸는데 임신이 안 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일 그만두고 바로 시험관 해. 여자의 인생은 그저 애 낳고 잘 키우는 게 최고야. 어머니, 이 사업은 저한테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 바닥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회사인데요. 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어요? 아이, 그럼.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을 그냥 접기는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올케가 임신하고 애 키우는 동안 내가 그거 맡아서 잘해볼게. 그냥 접는 것보다 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올케 임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기영아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회사는 네 형님이 알아서 잘할 거다. 얘도 보통이 아니거든. 너만큼 잘해낼 거다. 그러니까 회사는 걱정 말고 너는 시험관에서 임신할 생각이나 해. 늦게 임신하고 애 키우면 너 몸만 축난다. 늙어서 엄청 고생해.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가족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너를 위해 다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데 너무 고마운 일 아니니? 진이야, 넌 진짜 복도 많다. 이런 시댁이 또 어디 있니? 온전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유산을 한 제 몸을 걱정해주거나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업이나 임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제 생각 같은 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강요하면서도 모든 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말은 꼭 붙였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만나는 일을 최대한 피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강요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나는 항상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나는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돼. 엄마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사업 때문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임신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다음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결정해도 되잖아. 그런데 다짜고짜 일을 그만두고 내 자리를 형님한테 넘기라는 건 말이 안 돼. 아니, 어차피 임신하면 일을 못하니까. 임신하면 왜 일을 못해? 그럼 우리나라 일하는 여자들은 다 임신 못하니? 임신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 그냥 좀 따지지 말고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그냥 놀고 먹고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굴어? 엄마랑 누나랑 돌아가면서 맨날 나한테 전화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빠는 우리 집 대 끊길까봐 잠이 안 온대. 그놈의 대가 뭔지. 요즘 세상에 대가 끊기네 마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무능한 아들 대신 일해주고 자기 집안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고 싶지 않아요. 먼저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남편과 함께 검사는 받아볼게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남성 난임도 많다고 해요. 아니 얘, 우리 현빈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멀쩡한 애를 얘가 병신을 만드네. 임신이 남자 탓이 어딨니? 다 네가 일한다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임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몸 관리는 저보다 현빈이가 더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검사 받아보면 알겠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 아이보다 사업이 더 중요해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첫 삽부터 하나하나 제 손으로 쌓아올린 그야말로 제 자식 같은 회사입니다. 대표는 제가 아니지만 제가 다 키운 회사예요. 저는 그만둘 생각도 없고 형님에게 맡길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참에 대표이사도 저로 바꿀 생각입니다. 뭐가 어쩌고?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어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내가 나조차고 이런 소리 하는 거니?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됐다. 네 생각 아주 잘 알았다. 너 아주 잘났구나. 여자가 대표인 회사가 잘 돌아가겠다. 잘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며 부들부들 떠시고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시부모님께 맞선 적이 없었어요. 충분한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빚을 진 기분이었거든요. 늘 고분고분하던 제가 이렇게 반기를 드니 당황하셨겠죠. 그날 이후 시가와는 물론 남편과도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신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고요. 물론 잘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톡으로 엄청나게 화를 쏟아냈어요. 뭐 읽기는 했지만 답을 하지는 않았죠. 시가 식구들과 잘 만나지 않으니 소화도 잘 되고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좀 대면대면해지면서 대화도 잘 안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신다며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저는 저대로 사업에 더 몰두했죠.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람도 많이 만나고 공부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로 꽃을 보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와 함께요. 길에서 자객을 봤는데 제가 생각났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편지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면서요.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지나가다가 생각났다면서 선물을 많이 해주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요. 또 친구들과 발리로 서핑 여행을 다녀오더니 저와 같이 가고 싶다고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너무 로맨틱하더라. 남자놈들하고는 바에서 술 마시고 서핑하는 것밖에 안 했지만 자기랑 같이 가면 수영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시장도 가고 너무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촬영만 하러 갔지 제대로 놀러 간 적은 없었잖아. 일은 잠깐 놓고 나랑 실컷 놀다 오자. 자기한테도 일 생각 안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렇긴 한데 곧 샘플 나와서 엄청 바빠질 텐데 그래도 될까? 딱 3일인데 뭐. 3일 동안 자기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면 우리 회사 크게 잘못된 거야. 가끔 사장이 없고 그래야 직원들도 숨통이 트이지. 안 그래? 정말 그동안 신상품 촬영을 하거나 물건 구매를 하러 간 적은 있어도 여행을 위해서 어딜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3박 4일 동안 일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놀다만 왔어요.
문득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시부모님한테도 내가 더 잘해야겠다 싶고 회사 대표 바꾸는 것도 그냥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가방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 가방에 제가 산 것들과 똑같은 것이 하나씩 더 들어있었어요. 면세점에서 산 팔찌도 똑같은 것이 하나, 현지에서 산 화장품도 하나, 시장에서 스타일이 독특해서 사온 원피스도 똑같은 것을 샀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똑같은 걸 샀어? 아니, 그런데 언제 샀어? 자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이거 누나 주려고 산 거야. 누나가 자기한테 좀 화가 많이 났더라고. 내가 풀어주려고. 누나한테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워낙 안목이 좋으니까 똑같은 거 사면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자기는 누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그냥 몰래 샀어. 말 안 하고 사서 미안해.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형님한테 더 어울릴 만한 걸 골라줬을 텐데. 누가 봐도 신우에게 어울릴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원피스는 사이즈도 맞지 않았고요. 평소 남편과 누나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 몰래 선물을 사서 기분을 풀어줄 정도로 다정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말이 안 되는 거짓말 뒤에는 누나가 아닌 다른 여자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직감이요. 남편은 저에게 더 애를 쓰더라고요. 선물 공세에 이어 술이 얼큰하게 취해 들어와서는 괜히 마사지도 해주고 생전 안 하던 집안일도 자기가 한다고 까불다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남편의 노력이 어쩐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으니 제가 괜히 이상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차가 리콜이 되어 남편 차를 잠깐 쓰게 되었어요. 우연히 남편 차의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못 보던 핸드폰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손에 들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전원을 켜보았어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거죠. 다른 여자와 나눈 뜨거운 대화들, 친구들이 아니라 그 여자와 다녀온 여행, 누나에게 준다던 선물의 인증샷까지. 남편의 외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 오히려 집에 와서 잘해준다고 하더니 그 모든 것이 바람 피면서 저에게 쇼한 것이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한 손에 꽃다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꽃다발 따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물 한 잔 떠주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저는 말없이 차에 있던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눈이 2배는 커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아니,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뭐야? 다 봤어. 그동안 쇼하느라 엄청 힘들었겠다. 발리에서 산 선물들 누나 준다더니 내가 아는 누나가 아니던데? 형님이 알면 서운하겠다.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동공이 마구 흔들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골프채를 들어 물건을 때려 부셨어요. 왜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고 난리야? 아무리 부부라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래서 너랑 사는 게 정말 숨 막혀. 너 나 무시하잖아. 너 우리 엄마 말도 안 듣고 누나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둘한테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 너는 너무 너 혼자 잘났어. 잘난 너랑 사는 거 나 진짜 힘들어. 오, 그래? 그랬구나. 나는 나만 너랑 사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랬다니 다행이다. 이제 그만 살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줄이야. 남편도 그랬지만 시가에서도 남편이 바람핀 것은 모두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시가를 무시하고 그놈의 임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정리하여 집을 나왔고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부동산 자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형성한 것이니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재산 분할을 청구했죠. 굳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단단히 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탈하게 끝이 났어요. 이혼 소송을 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병원으로 옮겨져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시가에서는 이번에도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몰아세웠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내서 남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인데 한 번쯤 용서하고 다독이지 못한 제가 천하의 나쁜 년이라며 원망했고 너도 벼락 맞아서 죽으라면서 저주하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뜯기기도 했어요. 남편의 사망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이혼의 귀책은 남편에게 있었지만 정말로 제가 소송을 낸 것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들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까? 그렇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시가 식구들은 저를 장례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차마 장례식장을 떠날 수가 없어서 3일 내내 장례식장 밖에서 앉아 울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손이 신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아왔죠. 옳게, 그 회사는 우리 현빈이 명의로 되어 있고 초기 자본금도 다 아버지가 대줬다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미리 회사 정리하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이게 내가 올케랑 상의하는 건 줄 알아?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어서 올케가 정리하라고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장례식장 밖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수십 통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것이 본인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죠. 신우의 집요한 요구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전화나 카톡 폭탄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요. 장례를 마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해서 오래 같이 일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당분간은 대외비로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요. 아니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사가 이사님에게 어떤 회사예요? 그걸 왜 그 집에 넘겨요? 안 돼요 이사님, 정신 차리세요. 대표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왜 이사님 때문이에요? 저희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대표님이고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대표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대표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소문도 돌았고요. 대표님이 이사님과 여행 가신다고 할 때 저희 다 경악했어요. 두 분 이혼하신다는 소문에 저희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네, 이사님, 절대 안 돼요. 저희 지켜주셔야죠. 대표가 바뀌면 저희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 브랜드 없어지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저희 회사 지켜주세요. 이사님 피땀으로 만든 회사잖아요. 직원들의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죽은 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정말 그가 저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그였고 시가 사람들 말대로 제가 남편이 바람핀 것을 용서해야 할 이유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술을 먹은 것도 무단횡단을 한 것도 그래서 죽은 것도 제 잘못이 아닌 그의 잘못이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니
내가 일군 이 회사는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피와 땀으로 만든 재산도 다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은 소화도 안 되고 구토가 나서 잘 먹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솟으면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다녔어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이혼 소송은 무효가 되었고 상속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시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 되었죠. 법적으로 시부모가 각각 1이고 저는 1.5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시부모가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상속의 규모도 그렇지만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도 신중해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속세 폭탄만 맞게 되고 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겠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와중에 저는 모르고 있었던 재산이 꽤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세금을 피해보려는 목적으로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어 적지 않은 현금을 넣어두었어요. 또 시부모가 신우에게 차려준 카페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은 남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아버지의 신념인데 본인 이름으로 하자니 세금이 걸리고 사위는 남의 자식이니 못마땅하고 자기 자식인 아들 이름을 걸어둔 모양이에요. 이 재산들은 현빈이도 잘 몰랐던 내 재산이다. 내가 만들어 온 재산이란 말이다. 이건 네가 손댈 수 없다. 네 상속분에서 이 부분은 다 우리에게 돌려놔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이런 것까지 네가 다 가져간다면 그게 사람이겠니?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래?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고 싶건만 평생 놀고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앞으로 된 재산 다 제가 만든 것들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남편이 상속받은 것보다 제가 불린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제 것 분명하게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라고. 다 우리가 준 돈으로 시작한 것들인데 거기에 네 것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네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부모는 거품을 물고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당했거든요. 처음에 시부모님이 돈을 내어주신 것은 맞지만 몇 번이나 돌려드린다는 걸 고사하고 거절한 것은 그분들이었으니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주눅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뭔가 비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저도 시가에 적지 않은 노력을 했어요. 좀 부당하다 생각되어도 시부모님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말도 들었고 해마다 때마다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군다나 밤낮으로 일해서 재산을 만들었고 매일 놀고 먹기만 하는 한량 같은 남편의 재산까지 제가 착착 불려주었잖아요. 저에게 수고했다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비난만 하는 그들에게 저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제가 기여한 부분들을 증명해서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대리를 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신경 쓰고 자료를 찾고 준비해야 하는 일도 너무 많았죠. 그 와중에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했으니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회사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욕먹고 머리채 잡히고 얻어맞고 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바늘 쌈지 하나라도 더 빼앗아 오고 싶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야말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회사에 출근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사무실 앞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옮겼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눈을 떠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와중에 의사에게 또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환자분,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요? 임신 중이셔서 저희가 바로 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과로로 의식을 잠시 잃으신 거라 수액 처치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수액 다 맞으실 때까지 좀 쉬시면 회복되실 겁니다.
다행히 아기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에는 너무 과로하지 않으셔야 해요. 네? 지금 뭐라고? 아기? 임신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아니, 임신한 걸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아이가 꽤 많이 컸던데요. 입덧도 있고 컨디션이 아무래도 달랐을 텐데요. 암튼 곧 산부인과 선생님 내려오실 거예요. 초음파 확인하시고 말씀도 들어보세요. 벌써 15주 정도가 되었다네요. 대충 따져보니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 생긴 아이였어요. 그동안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소화도 안 되고 입맛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백화점을 2군데나 찾아다닌 날도 있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허리선이 좀 둥실해지기도 한 것 같고 생리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저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거든요. 몸 안팎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라니.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원할 때는 생기지도 않더니 왜 지금 이 시점에 아이가 생겼을까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죽었는데 아빠 없는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자신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는 이미 많이 큰 상태라 낙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처음으로 회사에 긴 휴가를 내고 며칠 밤낮을 집에서 울기만 했어요. 그날도 밤새 울다 지쳐서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제 배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옷을 걷고 가만히 배를 살펴보니 한 번씩 볼록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부르르 떨리기도 했어요. 그게 태동이더라고요. 아,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한참을 크크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아기의 움직임을 따라다녔어요. 아기가 온몸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여기 있다고. 엄마랑 잘 살고 싶다고. 엄마는 아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치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혼자서 건강하게 제 뱃속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기가 대견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소리로 엉엉 목 놓아 울었어요. 아기에게는 한없이 부끄러운 못난 엄마였지만 저 배꼽 아래서부터 단단하게 힘이 들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기,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어요. 우리 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거짓말처럼 그 복잡한 싸움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직계 가족이 생겨서 남편의 재산은 뱃속의 아이와 제가 100% 상속하게 되어 시부모와 지리멸렬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저 잘 먹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 타령을 하던 시가 식구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친우가 쌍심지를 들고 나서긴 했죠.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겼다고? 그거 현빈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네가 바람 폈을지 누가 알아? 친자 확인해야지. 좋아요. 친자 확인해드리죠.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 서로 얽히지 말고 각자의 인생 잘 살아가는 것으로 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엄연히 우리 손주가 있는데 핏줄이 끊어질 수 있는 줄 아니? 지금 제가 동의를 구하는 줄 아세요? 나머지 모든 절차는 각자 변호사와 해결하기로 하죠. 양수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했어요. 신우가 늘 그렇게 걱정하던 기형아 검사도 함께 했네요.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하다는 것과 99.9% 친자라는 당연한 결과서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어요.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새로 구했어요. 좀 더 넓고 마당도 있어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요. 이사도 하고 집도 꾸미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만나고 함께 살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고 신이 났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병원도 조리원도 시가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저를 남편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한 것처럼 한 번만 아이를 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더라도 변호사의 전원에도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없으면 남인 사람들인데 더 보고 살 이유가 있나요? 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우의 카페는 법에 따라 제가 상속받았고 바로 팔아 처분한 다음 상속세 내는데 보태었어요. 크진 않아도 목이 좋은 상가라서 값은 제대로 받았네요. 우리 딸은 저를 닮아서 건강하고 아주 똘똘하답니다. 아이가 커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운데 벌써 3살이 되었어요. 밥도 잘 먹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 종일 아이가 종알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어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죠. 저희 회사에는 아동복 라인이 새로 런칭되었어요. 딸을 생각하며 제가 직접 만드는 옷이니만큼 시장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답니다. 디자이너 딸답게 패션에 민감하고 까다로워서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꼭 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에서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동복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지만 한 번씩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가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아빠가 뭐냐고 물어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는지, 아빠가 어디 갔는지,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긴 멋있고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거기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의 사진도 보여주고 결혼식 비디오도 보여주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죽음과 우리 집의 상황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숙제겠죠. 그래도 정말 우리 딸은요,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노와 원망이 더 크고 남편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뼛속까지 외로운 날도 있지만 우리 딸은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준 수많은 선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소중한 선물이요. 우리 딸 진짜 저에게 특별한 아이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저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예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